오늘 주제 발표는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호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에 근무하는 이상호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제철소에서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파이넥스 공정을 개발하고 또 관리하다가 또 다시 이제 연구소에 돌아와서 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목은 이제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철강 산업 R&D 관점에서,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됐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철강 산업 R&D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R&D를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국가 R&D, 민간 주도 국가 R&D를 설명하기 전에 철강 산업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좀 전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38%를 철강 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데 이제 그만하지라는 이제 질문이 있고, 그렇게 커다란 것들을 지금부터 R&D에서 들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지 민간 주도 R&D를 하든 국가 주도 R&D를 하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에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석탄 기반으로 어떻게 철강 산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걸 조금 철강 산업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R&D를 이제 지금도 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이슈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슈는 국가 R&D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고 또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료 참고해서 국가 R&D 선진화 연구를 이제 상기평에서 1년 동안 했던 연구 과제에 저도 대기업 분으로 참여를 했던 내용들이 주요 참고 자료가 되겠고요. 한국공학관리원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작년에 만들어진 내용도 제가 일부 의견을 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주 참고가 되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철강 산업 중심으로서 발전 내용은 산업기술 R&D라는 부분하고, 오늘은 여기서 산업기술 R&D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냥 기초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아닌 그런 R&D는 오늘 좀 배제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앤 챌린지 부분은 뒤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에 상당히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과 또 기회가 어떤 의미에서 국가 R&D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96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 작은 땅의 남한 부분에 대한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이제 도로나 항만, 그다음에 철도, 이게 전부 철이 필요한데 자유롭게 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수산업이랑 관련돼 있고 또 몇몇 나라만 갖고 있는데 철은 필요한데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자본도 없고, 특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철강석도 없고 제철을 할 수 있는 석탄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일본의 배상금을 가지고 이제 일부 활용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일본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한 바로는 일본 사람들이 약 20년 전에 연원료를 브라질과 호주에 있는 브라질을 상사들이 개발을 해서 20만 톤 정도의 배를
용선을 하고 이걸 장기 계약을 해서 일본의 그 해안선에 싼 연원료를 그 수입해서 이 해안선 따라서 일관 제초소를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JP 모건이 UST를 지을 때 이미 1800년도 후반에 미국의 오데오 주변에서 했던 비즈니스 모델인데 상업적으로 완성시킨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했던 그대로 그 브라질과 호주에 있는 그 철광석과 석탄을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 그 가격으로 원료를 수송해서 당시에 철광석은 톤당 한 10불 정도, 석탄도 10에서 15불 정도. 지금은 참고로 석탄은 한 500불에서 600불 하고요. 광석은 한 150불에서 200불 합니다. 그리고 운임도 1불 정도 됐습니다. 톤당. 그러니까 이런 그 값싸게 수입해서 제철소를 임해에다가 해안가에다 짓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원래 제철소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 내륙에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이 있는 곳에 짓는 것이지 임에다 짓는 것은 그 일본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용광로로 쇠를 싸게 뽑아내고 깨끗이 만든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서 이른바 자동차와 조선산업에다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창립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울산에다가 현대중공업을 설립한 것은 바로 이 철강제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 산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 산업 중에서 전후방 산업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산업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그 핵심 역할을 했지만 탄소 중립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지금 산업연구원에 최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전후방 산업이 철강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성장해왔지만 이것이 이 탄소를 많이 쓰는 구조에서 동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포스코를 기준으로 했는데 포스코가 지난 12년 동안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그 기관에서 12번 연속 그 최우수 철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스코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 기술, 마켓, 그다음에 회사의 그 어떤 가버넌스라든지 직원에 대한 복리 이런 걸 다 포함한 기준으로 해서 12번째 연속으로 최우수 철강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고용 효과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철강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관 산업, 전후방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예전에 자랑을 했는데 국민 1인당 약 1톤의 철을 생산과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1톤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1톤을 생산을 해서 자동차와 배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년에 차를 한 대씩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스코는 일고로라고 해서 약 1년에 100만 톤짜리 용광로를 신설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서 4개 포항 지역에 4개, 광양에 5개, 그리고 2007년도에 현대제철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서 당진제철소에 3개 용광로를 돌려서 실제로 가동하는 건 12개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100만 톤짜리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러 번 릴라이닝한 그 용광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고로가 광양 1고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2등, 3등 하는 고로가 광양과 포항과 현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제일 큰 고로, 상위 고로를 다 갖고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큰 고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원단위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효율 측면에서 근데 이런 강점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강점이 약점으로 되고 이 부분은 약 80년 정도를 써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좌초시켜야 되는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고로와
39개의 전기로가 있는데 고로에서 나오는 거는 CO2를 많이 발생을 하지만 굉장히 깨끗한 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판이든지 냉장고, 가전과 같은 전기강판 모터류에 쓸 수 있는데, 전기로는 CO2 발생은 적지만 대신 그 건축용 자재 정도의 그 저급에 쓰이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고로 12개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하이엔드 제품을 수출하고 소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포스코의 히스토리지만, 포스코가 처음에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포항 제철소에다 생긴 이후에 지난 50년 동안 포스코 기준으로 연구소가 4개가 전국에 산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과 광양과 송도 지역, 그리고 포항의 리스트라고 독립연구기관도 역시 포스코가 한 80%의 재정을 지원하는 소재 기관입니다. 즉 그동안의 그 50년 동안에는 철강을 어떻게든지 작업하려고 했던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갖는 회사로 그 변모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포스코에 근무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일 그 이슈였던 것은 어떻게 싸게 만들고 위해서는 연원료를 어떻게 싸게 공급받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경하고 노동,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 사회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20년에서 40년 전에 이 이슈를 지역적으로 먼저 받아들였지만 이 이슈는 지금 글로벌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노동과 안전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파급이 됐고, 그래서 마치 그 지금 코비드-19처럼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고, 과거의 연원료나 누가 싸게 만들까 하는 부분은 에피데믹이라고 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슈였던 것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데 그렇게 CO2만에 발생되는 철강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철강협회, 세계 철강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기준으로도 2050년까지 꾸준히 철강이 수요가 늘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이슈죠. 전기를 그린 전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전력이 그 전력을 컨버전하는 그 소재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철강입니다. 제일 큰 게 지금 그 풍력 발전소의 지지 구조물이나 브레이드 같은 것들은 전부 철강 소재고요. 안에 들어가는 모터도 전기강판 같은 모터고, 이제 물론 이제 히토류나 희귀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철강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2050년대에도 꾸준히 상승한다. 이것이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럼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발생시키니까 하지 말고 딴 나라가 만들면 좋겠다는 그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는 철강이 무역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하지 않고 국가 기관상으로 묶어두던 산업이었다가 무역재가 된 것이 지난 한 30년, 40년 됐다가 다시 닫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자국의 철강을 만드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서 리사이클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85%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이 리사이클링된 스크랩을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어찌되었든 너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CO2 문제가 있지 재활용도 가능하고 굉장히 싼 소재라는 것으로 앞으로도 대체 불가 공공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요. 그 싼 만큼 또 다양한 강도도 갖고 있고 변형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 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지금의 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이든지 여러 가지 소재에 기본 소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석 중에 철강석이 산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소를 떼어내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석탄을 가지고 떼어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석탄은 이렇게 환원을 하는 그 환원제로도 쓰이지만 연소를 시키면서 열을 낸 걸 가지고 녹이고 환원에 필요한
반응열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사용해서 지난 300년 동안 이 기술이 최적화됐던 것은 환원과 용융에 커플링돼서 쓰여졌고요. 특별히 일관 제철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제철을 하는 그 아이언메이킹 영역에서 환원과 용융하고 남은 가스들을 저희들이 COG나 코크소호 가스나 브라스 퍼니스 가스 같은 것들을 다 회수해서 뒤에 이제 정년로에 나오는 LDG까지 회수를 해서 부생가스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가열로해서 열을 다시 가지고 리히팅을 해야 되는데 그 리히팅 열원도 내추럴 가스를 쓰지 않고 부생가스를 씁니다. 그래서 포스코 기준으로는 외부에서 전력을 5%, LNG를 5%, 즉 10%만 외부 전력에 의존하고 90%는 에너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즉 석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자체 써야 되는 야변기를 돌리려면 이제 모터 전력이 필요하고 가열이 필요하고 그런 모든 전력을 대부분 제철소 안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 자립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소환원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되는데 수소환원이 되면 당연히 CO 대신에 수소가 돼서 최종 산물은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이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온도가 850도 정도 되는데 850도까지 반응 온도를 끌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원된 고체철을 녹여내야 되겠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열이 필요한데 예전에 석탄은 커플링이 됐지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즉 환원은 수소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린 전력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슬랙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만약 수소환원 제철을 하면 딜레마가 뭐냐 하면 수소환원에 필요한 수소도 사실 그린 전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반응열도 그린 전력을 써야 되고 당연히 그 화학 에너지가 아닌 전기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도 그린 전력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가열로도 부생가스가 혹은 내추럴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그린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약분하면 미래 수소환원 제철소의 이미지는 외부의 그린 에너지 그리드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 된다. 즉 가열, 용융 그리고 환원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 산업의 비즈니스 개념을 현재는 물류, 장치, 자동집약, 그다음에 고품질 석탄 소위 산업, 에너지 자립형 산업이라고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 수소환원으로 탈탄소로 가게 되면 앞에 세 가지는 같지만 뒤에 그린 전력, 그린 수소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 이거를 다 공통분모를 짜져내면 그린 전력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외부 그리드에 의존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나 또 현대제철이 그 한전한테 전력을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받지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앞으로 미래의 철강 산업은 전력 산업이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전이 인수해서 철강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농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유럽 철강사가 수소환원 제철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보면 일단은 그린 전력을 어떤 형태든지 가져다가 그 전력을 가지고 햄이든지 SOE로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고 그거를 환원시키는 데다가 놓고 역시 전기로 그린 전력으로 녹이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그 고로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일본하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요. 물론 유럽에도 몇 개의 제철소는 용광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버릴 수는 없으니 브릿지 기술이라고 해서 2050 탄소 중립 전에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CO2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탈탄소로 가야 되겠다는 게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럽 철강사 중에서도 포스코랑 비슷하게 대형 용광로를 갖고 있는 그 철강사들을 보더라도 잠재적으로는 뭐 CCUS 같은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환원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는 일본을 모델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견고하게 고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쓰지만 역시 여기도 그 수소환원 제철을 40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마찬가지로 2060년까지로 미뤄놨지만
철강사 자체는 2050년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역시 그들도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추진하는데 특이할 것은 이쪽은 그 원자로를 이용한 전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강사 탄소 중립 요약은 생략하지만 나중에 자료를 보시더라도 당분간은 CCUS와 같은 일들에 주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환원 제철을 병행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은 2050년까지 로드맵에 전부 용광로가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 수소환원을 하겠다는 그림을 조금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 제철이 갖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이것도 작년에 그 스가 총리 때부터 사실은 바뀌어서 지금은 자국에서는 그 수소환원 제철 개발을 안 하지만 뭐 합자사를 통해서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생략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철강 산업이 그동안 지난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동안의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답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석탄을 꽁꽁 묻혀서 폭스라는 걸 만들면서 용광로의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아이언메이킹 기술에. 그 다음에 베세머 토마스 전로를 응용해서 오스트리아에서 LD 컨버터라는 그 순산소를 취입을 해서 1800년도 후반에 순산소를 사용해야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산소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순산소를 써서 제강, 정련을 혁신적으로 하면서 생산성을 빠르게 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철강 산업의 혁신 기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소한 기술들은 있지만 근데 이것은 전부 석탄 기반에서 생산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최적화됐고요. 이 최적화된 기술을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여서 포스코와 같은 회사가 전 세계 1위 철강사가 됐는데 이 석탄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버리고 새로 수소환원이라는 것을 가는 관점은 환경적인 관점의 베너핏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회 그 철강 수요와 그 다음에 가격 그거에 맞추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 안전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축이 된 상태에서는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아까 어떤 이제 그 온라인상의 사전 질문도 조금 보면 그 철강제가 결국 비싸질 텐데 뭐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철강제 가격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오릅니다. 너무 싸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운더리를 철강사와 철강을 소비하는 B2B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로 보면 환경 문제로 뭐 댐이 무너지고 가뭄이 생기고 불이 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 철강제 가격에 그걸 포함할 수 있다면 조금씩만 그 관점을 바꾸면 결국 수소환원 가는데도 가능하다. 우리가 커머더티로 계속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철강사 관점에서의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수소환원이라는 쪽은 철강사 관점을 벗어나서 사회 전체로 바운더리를 넓혀서 보면 여기다 돈을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산업부와 그 재작년부터 이 일을 도모했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파이넥스라는 걸 개발했던 그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서 빠르게 수소환원 제철을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 과제를 지금 비타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재생 전력이 얼마큼 빠르게 충분하게 값싸게 공급해야 되느냐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포더빌리티라는 거 풍부하게 그리고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격이 유지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철강 산업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철강 산업 그렇게 CO2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수입이 안 됩니다. 벌써
지금 미국도 자국에서 철강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거든요. 중국도 더 이상 수출 안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돼 있고요. 유럽도 예전에 한 100년 된 제철소를 다 폐쇄했다가 이제 수선화 제철로 다 자기 영역에서 만듭니다. 이제는 무역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결국 제일 먼저 나올 것은 철강제. 그래서 안 만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포스코가 철강 산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일본이 팔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국가 R&D 쪽으로 이제 주제로 옮겨가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포스코가 성장한 배경을 보면 패스트 팔로우였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기술, 유럽이 만들어낸 기술, 미국이 만들어낸 기술을 계속 출장 다니고 자료를 보고 배워서 현재까지 올라와서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없는 아주 정상인까지 갔습니다. 마치 R&D도 그런 시절에 만들었던 플랫폼으로 지금 움직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R&D에 대한 여러 그 개선 요구들 중에 가장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하자면 우리 R&D 관리를 원래 이제 선정과 지금 선정 시스템부터 말씀드렸는데 선정했을 때 절차의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1960년대 기술하고 지금 2020년대 기술의 스펙트럼을 보면 하나로 규정하기 복잡한 지금 오늘 제가 철강산업만 얘기하는데 철강산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리 툴 자체는 그 틀 자체가 유연하지 못한 단일 툴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산업기술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대학 교수님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 교수님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도 대학 교수님들이 발의하고 심사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하고 출연연에서 주로 제안하는 기술은 산업체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패스트 팔로우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프론트 러너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같은 대기업이 있을 경우는 늘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왜 정부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 국가 차원의 선도 기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딜레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스텝에서도 이 일을 관리하는 거라 좀 조심스럽지만 예타라는 것들이 굉장히 생뚱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은 사실 R&D가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건 형용모순입니다. R&D의 성공 확률은 한 5%, 3%에서 5%라는데 타당한지를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제한된 기기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 정도 따지는 거지 기술의 피저빌리티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사실은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했던 것도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온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타는 R&D 예타는 형용모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R&D를 저희 그 기업에서도 저는 이제 제철소를 중심으로 해보면 국가 R&D는 산업화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른바 과격하게 얘기하면 데코레이션 정도 이미 됐던 기술을 뭔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군데서 지적했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 RFP 선정할 때도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갔던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도와 선정 시스템에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예타를 이거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30일에 정부 그린 뉴딜이 선언되고 철강 산업이 모여서 탄소 중립 R&D 작업반을 1월 달에 선정을 해서 쭉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먼저 얘기가 됐는데 일본은 요 뒤에 10월 넘어서 2021년 1월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일본은 지금 2022년 1월에 국가 R&D가 철강 국가 R&D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시기가 그러니까 민간이 생각하는 시기와 정부가 생각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이슈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은 철강 산업의 그 탄소 중립 R&D를 2022년 1월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돈이 분배가 돼서 시작되는 건 2월인데 우리는 아직 21년에 발의해서 22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3년은 지금 기대치고요. 지금 속도로 가면 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똑같이 30년까지를 중간 단계로 보는데 지금 23년 해도 8년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도 이미 착수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선정이나 운용, 그다음에 그 하는 사람 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서 다 잘라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얘기를 또 쓸 수밖에 없는데 행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철소의 그 공정개발을 연구하다가 이제 국가 R&D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력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과제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중간 단계에 평가하는 기관들이 또 생깁니다. 이 KPI가 맞는지, 이 KPI를 정확히 측정했는지, 그걸 뭐라고 확신하는지를 누군가가 그 보증을 서야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비용이 실제로 R&D 비용보다는 간접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 풀 자체가 작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로 봐서 전문가, 철강의 전문가, 특히 철강도 저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는 제가 다 압니다. 10손가락에 다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제, 발굴, 선정, 평가, 수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척 그 기준이 있죠. 누가 선정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과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평가할 때도 과제 수행하는 사람은 평가할 수 없고 선정하는 사람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평이한 상식을 가진 앞에 거 아직 안 했습니다. 평이한 상식을 가진 평가자가 와서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질문은 일반적인 KPI에만 질문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혹은 이 측정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된 건가요? 이 질문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연구기간은 대개 10개월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과제는 7년짜리인데요. 7년짜리를 8,000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분절되는 연구의 선정, 평가, 신규 협약을 하면 앞뒤 2달씩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11개월에 앞뒤 빠먹으면 한 6개월 정도를 수행하는데 6개월 안에는 장치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안전이나 그 다음에 감사 기능이 있어서 연구 끝나기 2달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총괄 책임자인데 총괄 책임자가 그 과제를 롤링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상기평에서도 오셨지만 상기평, 애기평에 있는 그 과제 관리 연구원들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뒤에는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열면 모이는데 한 달, 또 선정해서 얘기하는데 한 주, 다시 논의하는데 한 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 설비로부터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과세 관련 이슈는 이제 포스코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인데요. 파이넥스를 개발할 때 시제품을 만들어낸 것들이 어차피 중간재로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공정에서 만든 거는 뒷공정을 통해서 조금씩 제품에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걸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과세 문제가 돼서 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철소 입장에 철강사는 국가과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요. 인력에 관한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평가위원회 풀이 낮으니까 주변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 주변 전문가들은 이쪽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매번 다른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 수행,
이쪽에 할 수 없는 대학 교수들 같은 분들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상피 제도가 전문가를 제척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RFP는 다 일반적인 얘기다 보니까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되고요. 위원회, 말씀드린 대로 애기평이나 상기평 PD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다 보니 하향평준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MD도 와 계시는데 우리나라 MD, PD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DOE 같은 쪽에 제가 아는 분 과제를 보면 DOE가 선정한 그 PD나 MD는 자기가 판단해서 기술의 포트폴리오상 한국에도 그런 기술이 있다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관찰한 다음에 과제를 그대로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서포팅 인력도 있고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PD, MD가 전문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공정하고 공평이라는 거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공정하고 공평을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민간의 R&D 과제일 경우는 정부가 주도할 경우에 저희와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다 오픈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것은 서로의 그 영역을 지켜주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부가 주도하니까 이건 다 같이 해라 그러니까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정 공평의 한 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산업 전문가가 국책과제, 정부과제를 하게 될 경우는 여가 활동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과정으로 그 기업에 바로 이전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과제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되게 그 성과평가를 할 때 정부과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냥 그 여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핵심 인력이 들어오게 하려면 무언가 바뀌어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과학하고 공학의 차이인데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물론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하는 부분은 공학을 합니다.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학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공학하는 분들이 사이언스를 합니다. 즉 돈을 만들어내는 그 지식 정도까지만 만들어내고 돈 만들어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재료공학이든지 화학공학 하시는 분들도 SCI 논문에는 열심히 나가지만 그것이 how to implement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갖거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과학과 공학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공학은 어떤 자연법칙을 이해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기초과학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한정하는 것은 산업기술이 한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개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라이트 프로젝트, 라이트 프로세스, 라이트 피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국가 R&D 평가 지표는 이게 이제 상기평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 있는데 기업으로 이전되는 기술이 KPI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 논문 몇 편, 몇 사람을 비정규직을 고용을 했느니, 뭐 특허를 몇 개 했느니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표현되면 어떻게 기술이 이전됐는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R&D 사업을 국고를 투입한다는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플랫폼과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즉 어느 특정 기업이나 어느 이해관계자 있는 부분들을 도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개념에서 과제 선정을 좀 봐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 현장으로 이전되는 기술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표상으로 좀 구현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그 대기업은 사실은 그 힘과 또 자원, 재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대형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부장도 성공했던 것이 대기업의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납품이 보장되는 그 생태계에서
공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중소 벤처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앞서 그래서 최상의 퍼포먼스 가능 플랫폼으로서의 대기업 혹은 영향력이 있는 민간 주도 R&D를 끌고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도 자기 길을 가지만 여러 가지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이제 기술이 완성되는데요. 가장 현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트랙 레코드입니다. 여기서 해봤느냐, 레코드가 있어야지 그것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 주도, 특히 대기업 주도의 R&D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 기업,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업이 다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요, 추진력이 빠르고 그리고 최신의 경쟁 기술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 방식에서는 그걸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감히 여기 계신 분들의 철강 부분은 저희 회사 같은 사람이 전 세계 기술을 더 빨리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근데 정부가 그 내용을 모르면서 이미 퍼블리시된 몇 개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출발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 방식을 좀 바꾸고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려는데 그 R&D는 기본적으로 효율 향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R&D를 하려면 뭐 조금 뭘 계산한다 이거는 각 개별 기업이나 뭐 다른 형태의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리는데 국가 R&D 중에서 어떤 기업의 뭐 효율 향상을 위한 그 장치 지원 이런 거는 좀 항목을 따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 향상은 다른 관점에서 하고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거. 그 이펙티브니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스펙이 있으면 스펙 자체를 강건하게 넓혀 나가는 혁신 기술이거든요. 근데 효율이라는 건 제한된 스펙 안에서 어떻게든지 에피션시를 그래서 그 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 R&D는 이 관점에서 효능 추구 쪽의 R&D로 하면 좀 좁혀질 수 있죠. 뭐든지 다 R&D를 할 수 없으니까. 라이트 프로젝트 두 번째에서 수행하는 기술의 단계를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BLPC라는 그 단계를 넣어서 R&D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랩 단계, 그러니까 베이직이라는 건 아주 개념만 만들어내고 랩에서 한번 구현해보거나 파일럿, 커머셜인데 파일럿, 커머셜은 다 제각기 규모가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쨌든 BL 단계와 PC 단계를 조금 구별을 해서 기초성 과제는 대규모 지원이 아니고 이건 뭐 대학 교수와 커플링을 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업 활용을 진정으로 목표로 하는 PC 단계 쪽에 그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민간 주도 R&D 부분에 저희와 같은 철강은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소 벤처 기업하고 연구기관 연합체를 형성할 때 그것도 역시 플랫폼이 있어야지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과제는 반드시 대기업이 중심에 있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꼭 끼어야 된다는 강제상을 넣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도 생태계를 어떻게 워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참여 기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실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돼도 중소기업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중심에서 기업 중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출연전 계신 분들도 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출연기관의 역할과 민간 연구소하고 조금 차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의 R&D는 사실은 저는 제가 민간 기업의 R&D를 지난 30여 년 했었지만 우리가 민간 기업인지 출연 연구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좀 그런 자유도와 재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비가 없어서 일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그렇게 당장 현장에 되는 것도 물론 이제 많이 요구는 하지만 상당 부분 출연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분야, 저희 같은 철강, 그다음에 뭐 반도체든지 몇 개 분야는 민간이 거의 그 역량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 기술에 적용하고 테스트 베드 그리고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부담금 기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슈는 있는데 민간 자체는 그 재정에 대해서 따지는 건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너무 이제 민간한테
그러니까 R&D가 성공한다는 개념이 워낙 있기 때문에 민간 부담을 확실히 물어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업은 꺼리게 되죠. 그걸 회계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R&D가 과연 다 성공하는 건가? 도덕적인 해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되지만 민간 부담분, 기술 사용료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너무 관리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게 돌아갈 때는 사실은 이제 민간이 그 주도하는 방식이라서 단계를 조금 나눠서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의 그 R&D 부담을 좀 더불어. 요게 이제 뒤에 요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R&D가 뭘 그 팔로잉 하는 데는 필요했지만 지금부터는 과연 철강 산업을 계속 이렇게 생산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을 한정해서 간다면 우리가 3만 불, 5만 불 시절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 판매 쪽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쪽의 R&D 지표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시간이 5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뭐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하지 않지만 기업 자체는 이미 글로벌 기준의 오디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 쓰는 것은 정부가 이제 돈 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을 정도의 다 전산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수증 첨부하는 데는 국가과제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일들을 계속 하는 것들은 인력만 낭비하고 힘만 낭비한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포스코 기준에서는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정부가 하는 것을 병행하다 보니 그러니까 국가과제를 다 연구들이 기피하는 하나의 원인이고 뭐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책임자나 PM의 권한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결국은 R&D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신뢰를 해서 갈 것이냐. 이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면 영원히 매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허용하는 그런 신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역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국가 R&D 성과물은 기술 이전을 기업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도 따지고 보면 엔지니어링 결과물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PC라고 하는 부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이게 남들이 다 만들어주는 것을 해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은 옛날처럼 기계 장치를 그냥 종이 도면을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 요새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해서 우리가 비록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디지털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것이냐, 뭐 흔히 얘기하는 AI를 할 것이냐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제는 디지털 결과물로 EPC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과제는 이런 쪽으로 특히 기업주도의 과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독자 기술을 만들어서 한번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에 판 적이 있습니다. 약 1,000만 불을 주고 팔았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해외 유명 엔지니어링 업체한테 동시에 팔았는데요. 두 엔지니어링 회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체는 물론 이제 우리 자회사지만 우리한테 10년치 그 조업 실적 도면을 프린트해서 파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D로 만들어 다 줬어요. 근데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는 줄 거 없고 출장을 2주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더니 엔지니어 3명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오퍼레이션 한번 해봐라 하면서 공장의 뭐 출첵의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지금 어느 강종을 생산하는지를 묻고 출첵 온도, 스피드를 묻고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시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인풋해가지고 모디파이를 합니다. 2주를 약속을 하고 왔는데 1주 만에 다 됐다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 1,000만 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1,000만 불에 그 종이 20번 되는 그 파일 박스를 만들어서 책장에 가득 넣었는데 그 기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 엔지니어링은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에 자기만의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기술을 1,000만 불을 사고는 바운더리 컨디션 몇 개를 바꾸면서 그 기술을 다 하고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1,000만 불 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가 R&D가 뭐 민간 주도가 됐든 정부 주도가 됐든 이 PC를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문제인데요. 저희처럼 포항, 광양, 아산에 있는 철강 산업은 인력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화시키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기술 개발할 수 없고 저와 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나서게 됩니다. 포스코 R&D를 저희들은 랩 단계에서부터 커머셜까지 굉장히 급하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전체를 엔지니어링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지니어링 업체에 계속 의존하다 보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누가 주도를 우리가 지금 R&D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전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능력에 들어가는 것들이라 국가 R&D 이게 우리 철강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도면화시키고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들 제가 벤치마킹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분야긴 한데 이쪽에서 용량 계산을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른바 P&ID, 기기 리스트, 구조물, IFD 이런 도면을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내다 보니 이 회사는 수출이 업체인데요.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해외 수주에 굉장히 대응을 합니다. 되게 이제 여러분들 잘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뭔가 견적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고객이 견적을 하면 대부분 수 계산을 하면 한 달 걸립니다. 이 사람들은 하룻밤에 있는 계산.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없고 그냥 뭘 만드는 쪽에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디지털 패키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가 R&D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라이트 피플을 끝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마치겠는데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산업과 기술의 그 속성을 잘 아는 그 누군가를 좀 찾아내고 그런 평가위원을 확보해야 되는 일에 정부는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까를 정부가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만큼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 누가 어떤 일을 맡기만 할 것인지 그 라이트 퍼슨을 찾아내는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고요. 저희와 같은 기업을 할 때 특정 기업 R&D를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복지 증대라는 관점으로 조금 워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프론트 러너가 됐을 때는 특정 기업에다가 혜택을 줘서 그 기업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체 5만 불 시대로 가는 국민복지 증대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산업 부양이 아니고 창의적인 국가 R&D를 위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럼 참여하는 그 산업 전문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거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이제 R&D 수행 연구 기관을 민간 기관이지만 예를 들어 무슨 신뢰성 평가 세터 이렇게 비슷하게 정부가 무슨 인증서 주는 식으로 뭐 그렇게 코드 쉐어를 만들어서 정부 인증 기관이라는 걸 놓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정부가 좀 관여해주는 실질적으로 뭐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기업에서는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PD나 PM 여기서 전담하는 그 일종의 그 PD라는 게 우리 드라마의 PD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캐스팅을 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담 연구 인력을 좀 확보해서 지금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M이 1년에 3년에 3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3년째 있는데 4명 바뀌었죠. 그래서 과제도 모르고 행정적인 절차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PMPD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연임기, 신분보장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그 관점을 좀 바꾸자.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지금 프론트 러너가 되는 시스템의 R&D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고, 그 국가 평가 지표를 R&D 평가 지표를 기업으로 이전되는 기술이 돼야 되겠다. 어프로치 할 때는 대중소를 무조건 묶지 말고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 특히 저희와 같은 대기업을 활용을 해서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기술 개발 결과물을 지금처럼 그냥 뭐 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출물을 EPC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논문이나 이런 거는 실적만 나오지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 PP화가 철강뿐만 아니라 전부 R&D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